12.12와 미국, 오늘 12.12 44년 되는 날을 맞아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뭐 제가 취재한 건 아니고 설갑수님이라고 뉴욕에 계신 분인데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이런 급진적인 글쓰기를 하시는 분인데 적어도 이제 5.18과 미국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설갑수님만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없어요. 이분은 또 데이터를 다루는 분이기 때문에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분은 또 아니고요. 자, 12.12와 미국. 지금 영화 서울의 봄으로 인해서 지금 온 국민이 12.12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MZ세대들에게. 기가 막히죠. 이거는 뭐 명백한 군사 쿠데타인데요. 자, 그 서울의 봄 영화 현재 관객이 700만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예, 이런 기세라면 올해 두 번째 1000만 영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영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영화쟁이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해요. 참 잘 만든 영화라고. 예,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두환이가 9시간 만에 쿠데타에 성공한 것이 12.12죠. 노태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12.12는 쿠데타가 아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12.6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개입했는지 개입하지 않았는지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군대가 출동한 것 정도지. 나중에 다 돌아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느 나라 쿠데타가 그 당시에 그런 사건 이후에 다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군도 제압을 했고 다 했는데 그러면 상권을 잡아야죠. 권력을 잡아야죠. 국가 권력을 잡는 것이 쿠데타인데 그 사건이 종결되자마자 우리는 그대로 군의 임무를 그대로 수행을 했습니다. 모든 정치는 정치인들에 맡기고 정치인들이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우리는 그 여건 그대로 우리는 계엄 업무, 군의 본연의 업무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쿠데타는 아마 우리 인류 역사상 아무 데도 없을 것입니다. 돌아가긴 뭘 돌아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했죠. 국회를 해산했죠. 그리고 5.18 광주학살을 했죠. 국보위라고 하는 비상기구를 설치했죠. 집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반대파를 하나하나 숙청해 나갔죠. 그렇게 해가지고 최규하를 그만두게 만들었고 대통령. 지가 1980년 8월 27일에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어요? 전두환이가. 자, 이 과정을 보면서 말이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서 이런 군부 쿠데타가 또 일어났는데 민주주의의 종주국으로 누군가는 평가하더군요.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어떻게 이거를 두 눈 뜨고 보고만 있었던 것일까?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설갑수님이 이와 관련해서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미국은 어떤 스탠스였는지를 짚어주셨어요. 프레시안에 실린 건데요. 유신체제 6년차 1978년입니다. 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가 시해를 당했는데 1978년 말까지도 미국 CIA는 박정희가 1980년대까지 무난히 집권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으로 자기가 그만두기 전까지는, 혹은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대통령을 할 수 있었던 박정희 아니었습니까? 미국은 1980년대까지 박정희가 무난하게 계속 집권할 것이라고 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79년이었죠. 그때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가졌죠. 유정회라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그 유정회까지 합하면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안 될 수가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정회 빼고 야당인 신민당과 공화당의 전체 득표율만 딱 보면 1979년 국회의원 선거 1.1%포인트 앞섰어요. 신민당이 공화당을 앞섰습니다. 와, 민심 위반이 드러났네. 그렇잖아요. 공화당이 압승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압승하는 그런 구조가 다 깨졌어요. 뭐 더 이상 뭐 박정희가 직선제로 대통령이 될 일은 없었지만은 어쨌든 지금 10대 국회의원 선거 전후로 해가지고 공화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1.1%포인트나 신민당에게 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선거를 승리로 이끈 김영삼 총재 정말 뭐 대단한 기세였죠. 얼마나 기세가 대단했는지 그 9월에 미국의 유력 일간지하고 인터뷰하면서 박정희 하야를 운운했었습니다. 유신 종말을 이야기했었어요. 이건 대단한 이적 행위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유신 체제가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보고가 미국에 제대로 접수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미국에서 지금 한국 상황을 제대로 판별,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미국에서 정보 관계자나 금우성 관리 중에 유신의 종말을 내다본 사람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야, 김대중, 김영삼이 수월하게 집권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단 말이죠. 미국 관료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미국 정보당국은 한국인들에게 민주주의는 여전히 사치품이다. 한국민을 깔본 거죠. 깔봐도 참 할 말이 없는 게 어떻게 유신을 허용합니까? 종신 대통령을 허용합니까? 그래서 미국이 우습게 봤던 면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1979년에 한국은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사실은 79년 여름을 지나면서 YH 여성 노동자들 이들에게 보수 야당인 신민당이 당사를 빌려줬습니다. YS가 빌려준 거예요. 예. 또 부산 마산 시민항쟁 있었죠. 부마항쟁. 이로 인해서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를 놓고 김재규 중앙정보부 장관 그리고 차지철 경호실장 간의 말다툼이 있었잖아요. 그 와중에서 박정희가 피격을 당하죠. 자, 이 한국 국민들이 유신 체제에 대해서 이제 염증을 느꼈고 세상을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부마항쟁을 통해서도 표출됐고요. 이런 와중에서도 미국은 이렇게 한국의 그 격변하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이죠. 79년에 미국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그런 전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80년 5월 23일 광주에 있는 전남도청합 집단 발표 이후에 NSC, 미국의 NSC 구성원인 미셸 옥센버그라는 사람은 자신의 상사 즈비그느 브레진스키에게 보낸 메모에서 미국이 박정희 암살도 12.12 군사반란도 5.18 광주항쟁도 미리 예견하지 못했다고 한탄하면서 정보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당시에 주장했습니다. NSC 쪽에서 탄식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 정보가 이렇게 약해서야. 자, 그러면 이 모든 문제의 그 근원에 누가 있었는가? 윌리엄 글라인스틴 주한 미국 대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중국에서 활동했던 미국 장로교 선교사의 아들이었고요. 만주사변과 2차 대전 당시에는 중국의 일본군 수용소 생활까지 한 그런 사람인데, 국무부에서 봤을 때는 중국에서 남다른 활동 이력도 있고 하니까 아시아통이 아니겠나 이렇게 봤는데,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게다가 인종주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기본적으로 깔본 거예요. 1979년 1월 글라이스틴은 국무성에 본국에 전문을 보내서 국무성의 연례 국제인권보고서의 한국 관련 일부분이 쓸데없이 공격적이라면서 수정을 요구했어요. 주한미국 대사 글라이스틴이. 근데 뭘 어떻게 수정하라고 언급한 게 없어요. 실무자로서 좀 잘못된 표현이 있거나 혹은 잘못된 팩트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여러분, 미국의 본국에 보고되는 공문은요, 정말 절대적인 어떤 사실과 그리고 진실을 담아야 합니다. 오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오판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주한미국 대사가 이거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는 나름대로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뭘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해 8월에 박정희 정권은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인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죠.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김경숙 열사라고. 미국 국무성이 그때 잔혹하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비난을 하니까 당시에 외무부 장관이 글라이스틴 주한미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항의했다고 합니다. 그 글라이스틴이 뭐라고 했느냐. 일부 인사들이 피신한 회사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 주기보다는 이 사건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했다. 이러면서 그 YS를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YH 여공들 일자리를 알아봐줘야지 왜 그들이 농성하게 내버렸느냐. 농성함으로써 어떤 박정희 정권에게 타격을 입히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글라이스틴이. 와, 이건 진짜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월권, 무지, 경솔함. 글라이스틴이 그랬습니다. 12.12 때 어떻게 했느냐. 이제 오늘 본론인데 글라이스틴이 전두환을 처음 대면한 날짜가 언제냐. 1979년 12월 14일 12.12 이틀 후였습니다. 아니 상대방이 누굽니까? 전두환 보안사령관으로서 자기 상사인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고 대통령 최규하를 겁박해가지고 사인받고 사후재가를 받아가지고. 사후재가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또 12월 14일은요 여러분 많이 보셨던 장면이죠. 그 서울의 봄에도 나옵니다만은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앉아있고 그 보안사에서 촬영한 거 그 기념사진 찍던 날
그날 이제 글라이스틴을 만난 거예요. 자, 만났을 때 그 글라이스틴이 뭐라고 했을까? 뭐 그거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글라이스틴이 자기 집으로 초대했대요. 사택으로. 우와,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사택으로 초대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정말 고도의 정치 행위이면서 외교 행위입니다. 너를 인정한다 이거 아닙니까? 야, 전두환이는 이때 날개를 달았지. 사실은 12.12 쿠데타 일으키고 내가 이래도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대한민국 머리 위에 있던 당시로선 미합중국의 대사가 나를 불러가지고 밥을 먹여. 자기 집으로. 그래서 그 설갑수 선생은 12월 14일은 전두환 생의 최고의 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한 미군 사령관 존 위컴은요. 아니 어떻게 글라이스틴 대사 전두환과 만날 수 있는가?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존 위컴은 훌륭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을 들쥐로 묘사했던 사람이에요. 뭐 글라이스틴이나 존 위컴이나 우리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보기는 마찬가지였죠. CIA 서울 지부장이었던 로버트 브루스터, 이 사람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전두환과 글라이스틴의 사택 만찬을 주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전두환이 유일한 대안이며 미국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더라도 그와 함께 일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5.18 광주항쟁 당시에 그 광주 시민들은 미국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입항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들떠 있었습니다. 미국이 광주 시민을 학살하는 전두환을 응징하러 왔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 완전히 개꿈이었죠. 미국은 자기들한테 충성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놈들, 내란을 일으킨 놈들도 다 인정해 줬습니다. 야, 우리한테만 충성하면 돼. 우리가 적대시하는 나라와 대립하면 돼. 그거면 됐어.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런 거죠. 여러분, 미국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부산에 항공모함이 왜 들어왔겠습니까? 광주 시민도로 온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 미국은 이익 따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자, 12.12 때 미국은 5.18 때처럼 전두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 뭐 길거리에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분들의 생각처럼 정의를 위하거나 혹은 뭐 인류애를 추구하거나 그러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들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을 뭐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나라,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정말 참 민망합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는데